어떠한 도체의 단면을 10분 동안에 60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면 이때 전류 암페어는 얼마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전류를 정의를 하면 전류는 이러한 직선 도체가 있을 때 이 도체의 임의의 단면적에서 t초 동안에 이 도체 안에서 전하가 Q 쿨롱만큼 이동을 한다면 이 단면적에서 t초 동안 이동하는 전하의 양을 전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전류 I는 T분의 Q가 되고 단위는 암페어 또는 쿨롱 퍼 세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전류 I는 T가 10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 T의 단위는 세크가 되죠. 그래서 이 분을 세크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10 곱하기 1분은 60초니까 60을 곱해줘서 이거 분해 전하량 600 쿨롱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1 암페어가 되고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사음과 1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한 경우는 병렬로 접속한 경우에 비하여 저항이 몇 배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이 4옴과 1옴을 직렬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항 두 개가 있고 각각의 저항을 4옴 그리고 1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직렬 회로의 합성 저항 R, T는 이 저항 두 개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1인 5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병렬로 접속했을 때는 병렬로 접속했을 때 각각의 저항이 4옴이고 1옴이라면 이때 등가 합성 저항 RT는 저항이 두 개니까 합분의 곱으로 계산을 해주면 4 더하기 1 분의 4 곱하기 1을 계산한 5분의 4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 저항을 직렬로 접속한 경우가 이 병렬로 접속한 경우에 몇 배인가 라고 물어본 거니까 이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저항, 합성 저항 5가 되려면 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 이 5분의 4는 여기에 4분의 25배를 해줘야 이 직렬 합성 저항 5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분의 25배 더 커야 하고 보기에서 정답을 찾으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전류 I 암페어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 전전류 I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로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 저항 R은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 R, T가 되겠죠. 이제 이 RT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로에서 1옴과 1옴은 직렬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의 전체 저항은 1옴과 1옴을 더한 2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옴과 2옴은 병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병렬 합성 저항 공식 합분의 곱으로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로 3분의 2옴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전체 합성 저항은 3분의 2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분의 2옴과 1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 합성 저항 RT는 1 플러스 3분의 2옴을 계산한 3분의 5옴이 됩니다. 이제 이 값을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겠죠. 그러면
RT는 3분의 5가 되고 그것 분의 이 전압 V는 이 회로에서 전압원이 5V니까 5를 대입해주면 끝이 나는데 여기서 이 5는 1분의 5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약분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 회로에서 전전류 I는 3 암페어가 됩니다. 이제 보기에서 이 답안을 찾으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V 이퀄 38 코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6분의 파이 볼트에서 t 이퀄 0일 때 순시 전압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 전압은 시간에 따라 값이 변하는 교류 전압으로 이 코사인 함수에 의해서 이런 정연파 형태를 띠는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임의의 지점, 문제에서는 t 이퀄 0일 때 순시 전압을 묻고 있는데요. 이 순시 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선 이 전압에 t 이퀄 0을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 V는 38 코사인 120 파이 t에 t 이퀄 0을 대입하면 적값은 0이 되니까 그냥 6분의 파이 볼트가 됩니다. 문제 보기를 보면 여기서 더 계산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 정답을 찾으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롬의 저항 3개를 Y 결선하여 대칭 3상 220V의 전원에 연결할 때 선전류가 5A라면 이 3개의 저항을 델타 결선하여 동일 전원에 연결하면 선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 동일한 저항 3개를 Y 결선 또는 델타 결선으로 변환을 했을 때 동일한 전압을 인가한다면 우리는 이때 선전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Y 결선일 때 선전류는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의 3분의 1배라고 나타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암기했더라면 바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였죠. 그러면 3 곱하기 문제에서 이 Y 결선의 선전류가 5A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5를 곱해서 바로 15A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모르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먼저 문제에서 선간 전압이 Y결선일 때 220V를 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Y결선에서 선간 전압은 이 상전류의 루트 3배니까 이때 이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20V가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 선전류가 5A라고 주어졌고 이 Y결선에서 이 상전류와 이 선전류는 동일하니까 상전류 역시 5A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Y결선일 때 저항 R을 계산을 하면 R은 상전류 또는 Y결선에선 선전류와 동일하니까 IL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거 분해 상전압을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먼저 이 상전류 또는 이 선전류는 5A라고 했고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20이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5 루트 3분의 225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동일한 저항 3개를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고 또 동일한 전압을 가했다 했으니까 이 델타 결선일 때도 마찬가지로 선간 전압이 220V가 되겠죠. 그리고 이 델타 결선에서는 이 상전압과 이 선간 전압이 서로 동일하니까 상전압 역시 220V가 될 겁니다. 대신에 델타 결선에서는 이 선전류는 우리가 계산해야 될 값이니까 저는 I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상전류는 델타 결선에서 이 선전류의
선 전류의 루트 3배, 다시 루트 3분의 1배가 돼서 상 전류는 루트 3분의 i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 R을 계산을 해보면 델타 결선일 때 저항 R은 똑같이 상 전류분의 상 전압이 되죠. 이때 이 델타 결선은 상전압과 성간 전압이 동일하니까 성간 전압을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값을 대입하면 먼저 상전류는 루트 3분의 i가 되고 그것 분의 상전압 또는 성간 전압은 220V니까 220V를 대입을 하면 이때 저항은 i분의 220 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 R은 Y결선이든 델타 결선에 동일하니까 이 값이 위에서 계산한 5 루트 3분의 220과 동일한 값을 가지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선전류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하면 선전류 I는 I에 대한 식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겨주면 220 분의 220 루트 3 곱하기 5 루트 3이 되겠죠. 이때 약분해주고 루트 3이랑 곱하면 3이니까 3과 5를 곱하면 선전류는 15A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이때 선전류 값은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RLC 직렬 회로에서 각 소자의 전압이 그림에서 표시한 것과 같다면 1, 2번 양단에 인가한 교류 전압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RLC 소자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이 전체 전압 V를 표현하면 V는 V, R, 인덕터는 플러스 J의 V, L, 커패시터는 마이너스 J의 V, C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R옴에 걸리는 전압이 6V니까 6 플러스 J의 인덕터는 3V니까 3 마이너스 J의 커패시터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면 6 마이너스 J의 3V가 됩니다. 근데 문제 보기를 보시면 1, 2번 양단의 인가한 교류 전압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한 값의 크기를 계산해 줘야 하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면 전압의 크기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계산해 주면 되고, 이 6의 제곱은 36이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이것을 더하면 루트 45 볼트가 됩니다. 보기에서 정답을 찾으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작업면을 비추는 조도 중 직사조도가 확산조도보다 높은 경우에 등기구에서 발산되는 광속의 90% 이상을 직접 작업면에 투사하는 직접 조명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직접 조명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구로부터 발산되는 광속의 90에서 100%는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작업면을 비추는 방식을 직접 조명 방식이라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원이 있고 이 광원에서 빛을 발산할 때 거의 대부분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비추는 방식을 직접 조명 방식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 조명 방식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조명률이 크므로 소비 전력은 간접 조명의 2분의 1배에서 3분의 1배가 됩니다. 이 간접 조명 방식은 뭐냐면, 똑같이 광원이 있을 때 이 광원에서 발산되는 빛이 직접 조명 방식과는 다르게 한번 천장이나 벽에 한번 반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작업면을 비추는 방식을 간접 조명 방식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 조명 방식이 이런 간접 조명보다 당연히 조명률이 더 크고 같은 조명률일 때 들어가는 전력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 설비비가 저렴하고 조명기구의 점검과 보수가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 천장과 벽으로부터의 반사의 영향이 적어서 이렇게 설계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늘이 생기므로 물체의 입체적 형체를 식별하기가 편리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작업면 위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쏘기 때문에 이 물체의 아래 부분은 조명에 의해서 그늘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입체적 형태를 식별하기 편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균등하지 못하고 짙은 그림자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하나씩 보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조명기구의 점검과 보수가 용이하다. 이거는 직접 조명 방식의 올바른 특징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 설비비가 저렴하며 설계도 단순하고요. 그늘이 생기므로 물체의 식별이 입체적인 게 바로 이 직접 조명 방식의 특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명률이 크므로 소비 전력이 간접 조명 방식보다 큰 게 아니라 작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접 조명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에 68V의 전원을 인가한 후에 이 전원을 제거했다. 제거 후에 평행판 간격을 처음에 3배로 하면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이 평행판에 전원을 인가해서 충전을 한 후 제거했을 때 그 저장되는 에너지는 공식으로 W는 이 C분의 Q의 제곱이다라고 말을 하고 단위는 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우리가 이전에 엡실론 곱하기 D분의 S 단위는 페럿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콘덴서의 평행판 간격과 반비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되는 에너지는 이 공식을 통해서 정전 용량 C와 반비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평행판 간격에 반비례를 하고 저장되는 에너지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과 반비례하니까 우리는 이 저장되는 에너지는 평행판의 간격과는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이 평행판 간격을 처음에 3배로 했다 했으니까 이렇게 간격이 3배가 증가하면 저장되는 에너지 역시 3배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정답을 찾으면 3번이 답이 됩니다. 평등 자장 내에 놓여있는 길이 Lm의 직선 전류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평등 자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있을 때 그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를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힘 F는 I, B에 L에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고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과 보기들을 하나씩 비교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힘은 전류에 비례한다인데 이 힘은 전류와 비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힘은 자장의 세기와도 역시 비례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먼저 보면 힘은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과의 사이각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사인 세타의 이 세타 값이 의미하는 게 바로 전류와 자장의 방향의 사이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옳은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 3번 보기를 보면 힘은 도선의 길이 L에 반비례한 게 아니라 비례한 관계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쿨롱이 진전하에서 한 개 나오는 패러데이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패러데이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고 다른 한 곳에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가 있을 때 이때 전속은 플러스 1쿨롱에서 한 개가 나와서 마이너스 1쿨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이 전속을 감싸고 있는 관이 있게 되는데 이 관을 우리는 패러데이의 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패러데이 관은 이 전속과 1대1로 대응을 하는 관으로 전속수와 패러데이 관수는 서로 동일하게 되고 또 전속 밀도와 패러데이 관의 밀도도 서로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를 한번 보시면 1번부터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의 엡실론 분의 1배이다. 틀렸죠? 이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이 전속 밀도와 서로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고 2번 패러데이 관 양단에 정, 부의 단위 전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패러데이 관 사이에 플러스 정 전하와 부 전하가 있으니까 2번 보기는 맞게 됩니다. 다음 3번. 3번은 이 4번과 의미가 동일한데 패러데이 관 중에 있는 전속수는 진전하가 없으면 일정하다 또는 연속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패러데이 관은 만약에 이런 진전하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진전하가 없을 때는 이곳에 전속이 발생을 하지가 않겠죠. 이렇게 전속을 발생하지 않으면 패러데이 관 역시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곧 진전하가 없으면 이 패러데이 관 속에 있는 전속수는 서로 바뀌지 않고 일정하고 또 연속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리 회로를 최대한 간략한 식으로 옳은 것은 이 논리 회로를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A가 있는 것들끼리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1 플러스 C 플러스 B C에 플러스 C가 되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한번 C로 묶어보겠습니다. C로 묶고 B 플러스에 B 바가 되겠죠. 이때 논리합의 기본 연산 중에 이렇게 논리합 안에 1이 있거나 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부정의 논리합은 모두 1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면 A 플러스 C로 간략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에서 한번 답안을 골라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준 저항기에 사용되는 저항 재료의 조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기부터 보면 저항값이 안정할 것입니다. 이 저항 재료의 저항값이 당연히 안정해야 그 표준 저항기가 가지고 있는 저항도 안정하고 그 값이 쉽게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는 올바른 답안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온도 개수가 클 것인데 이 온도 개수가 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저항 재료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되면 그 표준 저항기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바뀌는 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개수는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안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유 저항이 클 것인데 이 당연히 저항 재료의 고유 저항이 어느 정도 커야 바로 표준 저항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번도 올바른 답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리에 대한 열기 전력이 작은 건 역시 바로 이 저항 재료의 조건으로 올바른 답안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면 바로 온도 개수가 클 것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10A의 최대 눈금을 가진 두 개의 전류계 A1, A2에 10A의 전류가 흐르는 그림이다. 이때 전류계 A2에 지시되는 전류는 얼마인가? 단, 최대 눈금에 있어서 전압 강하는 전류계 A1은 40mV, A2 전류계는 60mV라고 한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전류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저항을 먼저 계산해 볼 건데 먼저 A1이 가지고 있는 저항, R1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최대 눈금에 있어서 전압 강화가 주어졌으니까 이 R어는 ohm의 법칙 I분의 V가 되고, 이때 이 I는 최대 눈금일 때 10A의 전류가 흐른다 했으니까 10분의 그때 전압은 40mV가 되죠. 이것을 계산하면 R어는 4mΩ ohm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2가 가지고 있는 저항 R2를 계산하면 전류는 똑같이 최대 눈금에서 10A이고 전압은 60mV니까 계산하면 6mΩ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전류계 A2에 흐르는 전류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A2에 흐르는 전류 I2는 우리가 이 병렬일 때 이 전압 분배는 이 두 저항의 합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때 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는 이유는 문제에서 이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미리옴을 옴으로 바꿔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병렬의 전류 분배는 이때 남의 저항이었죠. 남의 저항이니까 R원 저항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이곳에다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10A만 곱해주면 됩니다. 이 10A를 곱해주면 먼저 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다 약분이 되고 4 더하기 6은 10이니까 이 곱하기 10과 마찬가지로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I2는 4 암페어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직병렬 회로이다. 각 분로의 전류가 각각 IL은 E 플러스 J의 6A, IC는 E 마이너스 J의 2A일 때 전원 V에서의 역률과 무효율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역률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이 값은 전체 임피던스 Z분의 R이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무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로 전체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 X가 됩니다. 여기서 이 V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라고 한다면 이 전류 I는 KCL에 의해서 I, L 플러스 I, C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 IL과 IC는 문제에서 각각 주어줬으니까 이 값을 바로 대입을 해주면 먼저 IL은 E 플러스 J의 6이 되고, IC는 플러스 E 마이너스의 J의 2가 되니까 이 IL은 4 플러스 J의 4A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수부 4는 저항 R에 의한 전류가 되고, 이 허수부에 있는 4는 리액턴스 X에 의한 전류니까 이 값을 그대로 이곳에 대입을 해줘도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먼저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루트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고, 이거 분의 저항은 4가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루트 32분의 4가 되고, 이 루트 32라고 하는 거는 4 루트 2분의 4가 되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인 세타도 계산을 해주면 임피던스는 마찬가지로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리액턴스도 4가 되니까 위와 서로 동일하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계산하면 윗값과 동일하게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으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캠벨 브릿지 회로이다. 이 회로에서 I2가 0이 되기 위한 C의 값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캠벨 브릿지 회로가 뭐냐면 이 캠벨 브릿지 회로는 전원의 주파수 또는 정전 용량 C를 가변했을 때 이 상호 인덕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 브릿지 회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로를 봤을 때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L1에서 이 I 전류가 접속점을 기준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L2는 이 I2에 의해서 접속점을 기준으로 전류가 나오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L1과 L2가 차동 접속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I2가 0이 되기 위한 C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오른쪽 폐회로를 KVL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면, 먼저 이 회로에서 전원으로 공급하는 전압은 없기 때문에 0은 전압 강화, 먼저 L2에 의한 J, 오메가, L2에 I2가 있고,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것도 고려해 줘야겠죠. 상호 인덕턴스 J, 오메가, M에 I1이 되고, 이때는 차동 접속이니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정전 용량 C에 의한 것도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1에 전류는 우리가 I2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I2 마이너스 I1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I2가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I2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0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에 I1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의 1에 I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모, 이 J는 이 분자 분모의 J를 서로 곱해주면 앞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이 J는 사라져서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건데 여기 위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0은 이 뒤에 거 먼저 적으면 J의 오메가 C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M의 I1으로 묶은 게 됩니다. 여기서 이 I1은 이 회로에서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I1은 0이 될 수 없고 바로 이 값이, 이 앞에 있는 이 값이 0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오메가 C 분의 1은 이것을 우항으로 넘기면 오메가 M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바로 이 C값이니까 C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 C는 오메가 제곱에 M 분의 1 페럿이 되고, 문제에서 정답을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AB 단자에 전압 100V를 공급할 때 AB 단자에서 본 능동 회로망의 임피던스가 Z 이퀄 6 플러스 J8이라고 한다면 AB 단자에 임피던스 Z 닷 이퀄 2 마이너스 J의 2옴을 접속할 때 이 임피던스 Z 닷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흐르는 전류 I가 되고, 이 전류 I는 식으로 나타내면 Z분의 V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Z는 능동 회로망에 기존에 있던 임피던스와 추가로 접속하는 임피던스를 더한 값이 될 겁니다. 이것을 대입만 해주면 6 플러스 J 8에 플러스 2 마이너스 J의 2 분의, 우리가 AB 단자에 100V를 공급한다 했으니까 V는 100이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8 플러스 J의 6분의 100이 되겠죠. 이것을 유리화해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각각 8 마이너스에 J의 6을 곱해주면 이 분모는 64
j 곱하기 마이너스 j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6을 계산하면 이 값은 분모는 100분의 분자는 100 8 마이너스 j의 6이 됩니다. 그럼 이 100은 약분이 되니까 약분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 I는 8 마이너스 j의 6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문제의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델타 회로를 등가인 Y 회로로 환산하면 C상의 임피던스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델타 회로를 등가인 Y 회로로 변환을 해줄 때 각 상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공식을 적어보면 우리가 구하는 건 ZC니까 이 ZC는 분모는 이 델타 회로일 때 각각의 임피던스를 전부 더한 값이 되는데 적어보면 Z AB 플러스 Z B C 플러스 Z CA가 되고 분자는 우리가 이 C상에서 바라봤을 때 이 마주보고 있는 이 임피던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적어보면 Z BC 곱하기 Z C A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값을 각각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는데 각각 대입을 해주면 ZAB는 J의 6이 되고 플러스 ZBC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J의 8이 되고 ZCA는 플러스 4 플러스 J의 2가 됩니다. 그것 분해 ZBC는 마이너스 J의 8 곱하기 ZCA는 4 플러스 J의 2가 되겠죠.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먼저 이 허수분은 플러스 6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모두 0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분모는 4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J의 32 그리고 마이너스 8J랑 플러스 J의 1을 곱하면 플러스 1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 값을 약분을 해주면 4 마이너스 J의 8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찾으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칭 N상에서 델타 결선 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를 한번 표현하면 선전류 IL은 상전류의 루트 3배만큼 크게 되고 각도는 30도 또는 6분의 파이만큼 뒤지기 때문에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의 관계는 V L은 VP로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제에서와 같이 대칭 N상에서 델타 결선 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관계를 적어보면 선전류 IL은 상전압의 2 사인의 n분의 파이배만큼 크게 되고 위상은 2분의 파이의 1 마이너스 n분의 이만큼 뒤처지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3상과 동일하게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서로 같게 됩니다. 여기에 이 n상에 3을 대입하면 위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 관계를 표현한 것을 물었으니까 바로 이렇게 2분의 파이에 1-n분의 2만큼 뒤진다가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망을 전송 파라미터의 관계로 4단자 정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A, B, C, D의 값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출력 측을 개방하니 V1은 12V, I1은 2A, V2는 4V이고 출력 측을 단락하니 V1은 16V, I1은 4A, I2는 8A였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4단자 기본 방정식에 대해 적어보면 4단자 기본 방정식은 입력 측 전압 V1은 A에 출력 측 전압 V2 플러스 B에 출력 측 전류 I2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 입력 측 전류 I1은 C에 마찬가지로 V2 플러스 D에 I에 2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A, B, C, D가 바로 이 4단자 정수값이 되겠죠. 그리고 우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2차 측을 개방을 합니다. 이렇게 2차 측을 개방을 하면 I2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0이 되겠죠. 그럼 이 I2가 0이 되니까 이 값은 무시를 하면 첫 번째로 A는 V 2분의 V1으로 적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출력 측을 개방했을 때 V1은 12V, V2는 4V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대입을 하면 4분의 V1은 10이니까 A는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C도 구할 수가 있겠죠. C는 V 2분의 I1이 되고 문제에서 출력 측을 개방했을 때 I1은 2A, V2는 4V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4분의 2가 돼서 이것을 계산하면 소수점으로 0.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2차 측을 단락을 시킵니다. 이번에 2차 측을 단락을 시켰으니까 이때 이 V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V2는 0이 되고 이번에 그럼 이 값이 무시가 되니까 그러면 B는 첫 번째로 B는 I2분의 V1이 되고 이번에는 출력 측을 단락했을 때 I2는 8A, V1은 16V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줘서 8분의 16이 되고 계산을 하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는 I2분의 I1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I1은 4A, I2는 8A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8분의 4가 돼서 계산하면 소수점으로 마찬가지로 0.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 A, B, C, D에 대해서 구했으니까 이 값에 해당하는 문제의 번호를 찾게 되면 2번이 답이 되겠죠.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의 값이 클수록 과도 현상에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RL 직렬 회로뿐만이 아니라 RL 직렬 회로에서도 이 시정수라는 것은 이 시정수는 이 과도 기간, 값이 변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양의 63.2%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정수 타우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상 상태에 도달을 하는 시간이 더 증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말은 곧 문제처럼 과도 현상이 또는 과도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과도 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길어지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RLC 회로의 입력 단자에 계단 전압을 인가했을 때 출력 전압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계단 전압이 뭐냐면 이 계단 전압이라는 것은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은
전압일 때, 예를 들어서 이 전압이 초기에는 가해지지 않다가 일정 시간 t 지점에서 직류 전압이 가해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전압의 파형이 계단 모양과 같이 생긴 것을 우리는 계단 전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문제에서 VI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아래에 걸리는 출력 전압의 변화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T 지점에서 VI에 전압을 가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걸리는 출력 전압 V0는 초기에는 전압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0V이다가 이 T 지점에서 VI의 전압이 걸렸을 때 이 아래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 얼만큼 걸리냐면 초기에 커패시터는 단락 상태와도 같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가된 전압 VI가 이 저항에 V0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0와 VI가 똑같아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커패시터는 전하를 충전하고 전압이 오르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패시터가 완전 충전이 됐을 때 이 회로는 개방 상태가 돼서 이 아래 걸리는 전압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래 걸리는 전압의 변화는 초기에는 VI만큼 걸렸다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를 해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보기에 이와 같은 설명이 담긴 것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2번 처음에는 입력과 같이 변했다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이게 바로 이 파형의 모양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양극판 면적을 2배로 하고 간격도 3분의 1배로 하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면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곱하기 평행판 콘덴서의 간격 D분의 양극판 면적 A가 되고 단위는 페럿이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양극판 면적 A에 비례를 하고 이 정전 용량은 콘덴서의 간격에는 반비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양극판 면적을 2배로 하고 간격을 3분의 1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C-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엡실론 곱하기 간격을 3분의 1배로 했다 했으니까 3분의 D 이거 분의 양극판 면적을 2배로 했다 했으니까 2 A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면 엡실론 D분의 6 A가 되고 이것은 곧 6 C가 되겠죠. 이것을 통해 기존의 정전 용량보다 이렇게 양극판 면적을 2배로 하고 간격을 3분의 1배로 했을 때 정전 용량은 기존보다 6배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답을 찾았을 때 4번 6배가 되겠습니다. 비유전열 5인 등방 유전체의 한 점의 전개의 세기가 3 곱하기 10의 5승일 때 이 점의 분극의 세기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이 분극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분극의 세기 P는 전속 밀도 D- 입실론 제로에 2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적어보면 이 전속 밀도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에 2로 표현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에 2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하면 이것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전개의 세기 2가 됩니다. 단위는 쿨롱 퍼 제곱 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 분극의 세기를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입실론 제로 이 유전율 공기 또는 진공 중의 유전율 이 값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 값은 8점 바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페럿 퍼 미터가 되고,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을 다 대입을 해줄 건데, 문제에서 분국의 세기 P는 보기를 봤을 때, 이 보기 모양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번째 입실론 제로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 비유전율이 5라고 했으니까 5 마이너스 1은 4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주고, 그곳에 전개의 색이 3 곱하기 10의 5승을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을 약분을 하면 여기는 3이 되고, 이 10의 5승을 약분을 하면 이곳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분극의 색이 P라고 하는 거는 3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는 쿨롱 퍼 제곱 미터가 됩니다. 보기에서 이 답안을 찾으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름 10cm인 원형 코일에 2A의 전류를 흘릴 때 코일 중심의 자개를 1000A 턴 퍼 미터로 하려면 코일을 몇 회에 감으면 되는가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원형 코일이 있을 때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이곳 중심에서, 이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식으로 나타내면 H는 이 A분의 N I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코일을 몇 회에 감으면 되는가니까 이 권수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권수 N은 I분의 이 A의 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만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대입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권수 N은 전류는 문제에서 2A라 했으니까 2가 되고, 2 곱하기 반지름 A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름 10cm인 원형 코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5cm가 되는데, 이때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색이 단위를 보면 암페어 턴 퍼 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지름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개 곱하기 1000을 해주기만 하면 끝이 나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2는 약분이 되고, 여기서 이 1000은 10의 마이너스 2승과 약분이 돼서 10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50회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답안을 찾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면적 2제곱센티미터의 철심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의 자속을 통하게 하려면 1000A 턴 퍼 미터의 자개가 필요하다. 이때 이 철심의 B2 자율은 약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이 자속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 B의 단면적 S를 곱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다르게 적어보면 이 자속 밀도는 뮤 제로에 뮤 S의 자개를 곱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그곳에 S를 곱해서 단위는 웨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철심의 B2 자율 뮤 S니까 이 뮤 S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 뮤 S는 나머지 값들을 좌변으로 넘기면 뮤 제로에 H S분의 자속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뮤0, 이 공기 또는 진공 중의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값이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이 값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자개의 세기는 문제에서 1000이라고 하였고 단면적은 2제곱센티미터라고 했는데 이때 이 자개의 단위가 암페어 턴 퍼 미터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단면적을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것 분의 자속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은 대략 1591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문제에서 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